해상과 서해 먼바다에서 최고 3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하카는 뉴질랜드 원주민인 마오리족의 전통 의식으로 여러 명이 합을 맞춘 우렁찬 구호 그리고 강한 동작이 특징적인 춤인데요. 최근 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마오리족 출신의 한 의원이 이 하카 구호를 외치면서 법안 사본을 찢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의원이 찢은 것은 마오리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와이탕이 조약을 재정의하자는 내용이 담긴 논란의 법안인데요. 이 법안이 발의된 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 수상한 GPS에서 와이탕이 조약과 마오리족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사회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브라질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수록 1차 산업의 비중은 줄어든다. 이게 통념이죠.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오히려 1차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청년들도 도시가 아니라 농촌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브라질 농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발사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당초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은 중거리 미사일이었다고 직접 정정한 건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제 미사일로 먼저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이었다면서 책임을 나토 회원국으로 돌렸습니다. 또 이번 미사일은 개발 중인 가장 최신의 극초음속 형태로 어떤 방공 시스템으로도 막을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를 신형 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의 경고를 내놨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 사령관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구속력에 한계가 있어서 영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2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성매수 의혹이 불거진 맷 게이츠 법무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게이츠 전 하원 의원에 대한 또 다른 성매수 의혹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즉각 사퇴를 수용했는데요. 게이츠를 대체할 새 법무장관 후보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스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22년 말에 퇴임을 앞두고 룰라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막기 위한 공격을 모의했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장병 등이 독극물 같은 걸 사용해 2022년 12월 15일 전후로 룰라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지모라이스 대법관 등을 살해하려는 뜻을 품고 있었고 그해 12월 31일에 퇴임한 보우수나루 당시 대통령도 독살과 관련된 음모 세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시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고 정전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폭설로 파리 샤를르드골 공항을 비롯한 여러 공항 또 고속철도 일부 구간에선 항공편과 열차편이 지연되거나 중단됐는데요. 또 강설과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전국 23만 5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특히 눈이 많이 내린 북서부 노르망디와 브르타뉴, 중부의 루아르 지방의 피해가 컸는데요. 프랑스 기상청은 수도권에는 1 내지 5cm, 노르망디 등 남부 등지에는 평균 5 내지 10cm, 곳에 따라 20cm 이상의 눈을 예보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총리는 수배 중. 네, 이 수배된 총리는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네. 국제형사재판소가 21일에 네탄야후 총리 또 갈란트 이스라엘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공동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기근이란 전쟁 범죄 및 살인, 박해, 비인도적 행위 같은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또 이들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이스라엘 군의 상급자로서 형사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범죄가 가자지구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공격의 일부란 점을 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히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과 물, 의약품 그리고 연료, 전기 이렇게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만 승인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인도적 지원도 허용하거나 늘리는 결정이 조건부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도 비판을 했는데요. 대개 체포영장 발부는 증인 그리고 수사 진행 과정을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비밀에 붙여집니다. 근데 이번엔 공개를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고 네. 영장에 대해서 알리는 게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네탄야후 총리실은 터무니없고 거짓된 비난이다라고 규탄을 하면서 네.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전투를 시작할 때 설정한 전쟁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 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네탄야후 총리의 해외 순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는데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는 124개 당사국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대상이 되는 개인이 자국의 영토에 발을 들이면 체포하거나 인계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영장을 발부했거든요. 그 이후에 해외 순방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체포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네. 이제 관건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네. 그 국제사법재판소는 2002년에 전쟁 범죄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인종학살, 또 침략 범죄에 대해서 해당 국가의 처벌 능력이나 의사가 없을 때 기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네. 회원국이 124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은 가입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제까지 발부된 영장이 최소 56건인데요. 21명은 ICC 구치소에 수감돼서 법정에 섰지만 최소 20명은 여전히 수배 상태고요. 7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소권이 사라졌거든요. 유죄가 선고된 11명 중에 전쟁 범죄 또 반인도주의 범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은 아프리카 민병대 6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국 영토에 이 피의자가 들어오면 그 회원국이 체포할 의무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한계로 지적이 됐죠. 네, 네. 왜냐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9월에 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회원국이 몽골에 갔습니다. 네. 근데 체포되기는커녕 환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2015년에 인종학살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을 체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규정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회원국을 제재할 방법도 명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 미국은 네탄야후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사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이건 절차상 오류가 있다.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우리는 거부한다라면서 강력 반발을 했고요. 네. 그럼 다른 회원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모두 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하겠다라고는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리겠느냐 물어봤더니 즉답을 피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ICC 얘기할 때 항상 이제 강제성이 없다는 네, 게 그렇습니다. 한계인데요. 어쨌든 뭐 어떤 공감대는 네. 뭐 당연히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 우크라이나 3분지 대계. 제갈량이 천하를 유비와 논하면서 천하 3분지 대계를 내세웠잖아요. 네. 세계로 갈라지면 우리가 하나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세 지역으로 나누는 그런 협상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인터레팍스 우크라이나 통신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당선인 취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가운데 러시아가 이제 협상안을 이제 마련을 했다는 건데 네. 영토를 세 지역으로 나누는 걸 마련해서 차기 미국 행정부에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누는 해체 계획인데요. 러시아의 신영토로 규정한 동부 지역에는 러시아가 이미 강제 합병하고 있는 크림반도, 현재 점령을 하고 있는 돈바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 키이우와 제2의 도시 하르키우 등이 포함되어 있는 중부 지역은 친러시아 정부의 관할지로 삼아서 러시아 군대를 주둔시킨다. 또 서부 분쟁지는 러시아와 인접하고 있는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등이 관리를 해서 러시아와 서방의 완충지대로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일부 점령지를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나는 트럼프 당선인과 휴전 협정을 논의할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슬슬 내놓고 있는데요. 네.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는 주둔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그렇죠. 조건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는 물러설 수 없지만 완전하게 점령을 하지 못한 일부 지역에서는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현재 7, 80%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도네츠크, 루안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이렇게 동부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당선인 내가 대통령 되면 하루 만에 전쟁 끝낼 수 있다. 계속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위해 러시아 점령지 일부를 포기해야 된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 측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그렇죠. 중요했는데 네. 절반 이상이 휴전이나 종전 협상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갤럽이 19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의 52%가 가능한 한 빠르게 전쟁을 종결짓는 협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년 전에 똑같이 조사했을 때는 그 지지한다가 27%였으니까 지금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많아졌는데요. 네. 반면에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힌 우크라이나 국민이 38%였습니다. 작년엔 63%였거든요. 25%포인트나 줄어들었고요. 이코노미스트지는 젤렌스키 대통령도 외교적 해법을 언급하면서 어조를 바꾸고 있다. 이건 아무래도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정세가 변화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교정국과 인접해 있는 폴란드와 발트 3국 같은 동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완전하게 회복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지원을 주도해 왔는데 네.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로 넘어가서 중단되거나 줄어들면 유럽만의 힘으로 전쟁을 감당하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대외적으로 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협상을 바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네.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협상 압박이 앞으로 대내외적으로 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목이 맨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미성년자 성매수 및 마약류 복용 의혹을 받아왔던 맷 게이츠 미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21일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내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불공평하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라면서 사퇴의 의사를 밝힌 건데요. 네. 그동안 이렇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같은 공화당 안에서도 이거 상원 인준 통과하기 쉽지 않다 관측이 많았습니다. 네. 하원 의원 시절에 성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법무장관에 지명되면서 13일에 바로 의원직을 사퇴하니까 이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도 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공개되는 걸 막으려고 재빨리 사퇴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받아왔는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또 다른 여성들에게 또 수십 차례에 걸쳐서 1,400만 원 이상을 송금했다라는 보도가 또 터졌습니다. 논란이 다시 한번 커지니까 그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다 나는 인선을 강행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기류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만약에 이 보고서까지 공개되면 상원 인준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게이츠 지명자가 사퇴했다라고 CNN이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당선인 바로 사퇴를 수락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인사 방식이 좀 큰 타격을 받게 됐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지명을 했거든요. 빨리빨리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밀어붙였고요. 어떻게든 강행한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지금 맥 게이츠 지명자뿐만이 아니라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도 과거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적격 그 논란을 겪고 있는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인사들은 그럼 앞으로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행정부가 이 기를 맞아서 1기 때와 다르게 경험이 있으니까 충분한 인재풀이 있어서 이렇게 빨리 지명을 할 수 있었다. 아니다. 전문성과 경험보다 충성심을 최우선시해서 이게 네.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 한번 걸려서 넘어지게 됐고 그렇다면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신중한 행보로 돌아설 것인가. 그러게요. 그건 후속 인사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내가 맥 게이츠 카드를 내줬으니까 네. 다른 카드는 받아들여라라고 공화당원들을 좀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분석이 또 다른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임 인사가 바로 나왔어요. 아, 지금 그렇군요.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사퇴한 이 법무장관 지명자 후임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본인의 트루스 소셜에 네, 올렸습니다. SNS에 방금. 네. 네. 팸 본디 전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을 새로 네. 지명을 했고요. 베테랑 검사 출신 네네. 측근이라고 하니까 역시 또 플로리다 출신을 지명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바로.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모든 일을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본다. 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메르켈 전 독일 총리고요. 이 부동산 개발업자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입니다. 그렇군요. 메르켈 독일 전 총리가 26일에 회고록을 출판합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내가 바라봤던 그는 하면서 이제 인상을 좀 담았는데요. 집권 1기 당시 경험담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업자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 한 문장으로 정의를 내렸어요. 네.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개발 허가를 받을 기회는 단 한 번뿐인데 내가 그걸 못 따내면 경쟁자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라는 게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가는 서로 경쟁 관계고 한 나라의 성공은 다른 나라의 실패를 뜻한다. 라면서 트럼프는 협력을 통해서 공동 번영이 가능하다라는 개념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메르켈 전 총리가 2017년 3월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귀국하는 길에 국제사회에서 트럼프와 협력해서는 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걸 그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났더니 회담에 집중을 전혀 하지 않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발언 중에 새로운 시비거리를 찾으려 할 때만 귀를 기울였을 뿐이라면서 굉장히 감정적이었다라고 회상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동안 메르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국제사회의 주요 사안마다 갈등을 그렇죠. 빚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전제적이고 독재적인 지도자들에게 끌린다는 인상을 받았다라고도 지금 인상을 남겼고요. 네. 그래서 2017년에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조언을 구했던 일화도 소개를 했는데요. 네네. 트럼프라는 이름은 얘기를 안 하고 네. 정말 중요한 사람하고 근본적으로 견해차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 교황이 굽히고 굽혀라. 그러나 부러질 정도로 굽히진 말아라. 이렇게 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 메르켈 전 총리가 교황의 조언대로 파리 기후협약을 둘러싼 트럼프 당선인과의 갈등을 그래서 해결하려고 나는 많이 노력했다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전해지는데 부동산 개발업자의 관점이다 하니까 이거 뭔가 좀 그렇죠. 설득이 되는. 네. 왜 국제관계에서 자꾸 이런 전략들을 쓰는가 봤더니 그러네요. 네. 아 그렇구나라는 게 약간 좀 네. 납득이 가는 면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피싱을 낚는 할머니. 이 피싱은 보이스 피싱입니다. 아, 네네. 물고기 피싱이 아니고요. 영국의 이동통신사 O2가 네. 보이스 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데이지를 선보여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 데이지가 전형적인 영국 할머니의 목소리와 말투를 구사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네. 왜 AI 할머니 캐릭터를 내세웠냐면 보이스 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층이 노인층이기 때문이에요. 아. 주요 임무가 있는데요. 네. 이 보이스 피싱범들과 최대한 오래 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힘을 빼는 작전. 그렇습니다. 아. 전용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를 보이스 피싱범들의 연락처 목록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유도하게 되는데 실제로 통화하면 상대방의 대화에 자연스럽게 즉각 대응하면서 최장 40분까지 이 범인들을 붙잡아 두는데 네.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빨리 끊어야 된다 네, 뭐 네. 이런 생각인데 네. 아니에요. 역으로 하는 거죠. 내가 키우는 좋은데요?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 고양이가 뭐 이러면서 일상적인 대화로 화제를 돌려요. 네. 그래서 특정 사이트에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범들에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보이스 피싱범이 짜증을 내면서 아, 이 사람하고는 통화를 끊어야겠다라고 시도를 하면 네. 아유 시간이 참 빨리도 가네요 라면서 천연덕스럽게 응수를 하면서 고도의 대처 능력을 선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투 측이 데이지를 통해서 보이스 피싱범들에게 역전극을 펼치고 있다. 오. 사기범들을 전화선에 붙잡아 두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시간이 부족해지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아무튼 보이스 피싱 범죄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 각국이 AI 기술을 활용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요거는 AI 저희가 이제 뭐 기술의 부작용 네, 이런 네. 얘기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좋은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전화를 받았을 때도 네. 이렇게 오히려 침착하게 그렇죠. 시간을 끄는 방법 네. 아주 유효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익스트림의 노래 When I First Kissed You 들려드립니다. New York City can be so pretty from a bird's eye view, because up there, yeah, that's where I first kissed you. A modern day romance, a perfect performance, acting like two fools, saying silly things, whisper sweet nothings, like young lovers only do. I was shaking, you were breathtaking, like the Empire State. My voice was so far, not quite Sinatra, singing songs so great.
a city that never sleeps, then a whirlwind blew when I first kissed you, nearly swept me off my feet. When I first kissed you, that's whe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내년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삭감한 것에 대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반발에 대해 공개적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9일 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어제 아침 경남 함안군의 육군 부대에서 단체 뜀걸음을 하던 20대 훈련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육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 운행을 실시한 지 이틀째인 어제 열차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보겠습니다. 유재만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브라질 농업 대국이죠. 전 세계 대두 생산량 1위를 차지하는데 오늘 브라질 농업에 대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브라질은 농업 대국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두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네. 대두, 커피, 닭고기, 돼지고기 등 다양한 농산물이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수출됩니다. 브라질의 농업 부분은 국내 총생산의 약 25%를 차지하며 직간접적으로 27%의 인구가 농업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농업은 전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경제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러나 급격히 변하는 기후와 글로벌 경제 흐름 속에서 브라질 농업의 대박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농업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브라질은 오히려 반대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농부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네. 브라질에서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농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MZ 세대가 증가하면서 브라질 농부의 평균 연령은 46세로 낮아졌는데 네. 이는 농산물 최대 수출국인 미국을 위협할 정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브라질이 미국의 핵심 농산물 공급자 지위를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브라질 농업의 새로운 무기로 MZ 세대를 꼽았는데요. 네. 많은 많은 브라질의 젊은이들이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을 떠나 가족 농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중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농부 비율이 2013년 20%에서 2021년 25%를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의 젊은 농업인들은 농업을 의무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부유한 농업 억만장자들의 성공 사례 덕분이라고 합니다. 브라질의 농업은 이제 단순히 농업 활동을 넘어서 농촌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농업에서도 뭐 기술 발달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텐데 브라질에서 에그테크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에그테크가 뭔가요? 네, 에그테크는 농업 에그리컬처와 기술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의미하는 단어로 에그리테크, 팜테크 등과 비슷한 표현입니다. 네. 브라질에서 최근 스타트업 기업을 중심으로 농업의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에그테크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네. 브라질의 에그테크 산업은 현재 초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그테크 사례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네. 대규모 농장에서는 일부의 병충해가 발생해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지금은 드론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오. 드론은 대규모 농장에서도 작물에 대한 근접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병충해 상황을 바로 알 수 있고 집중적인 조치가 가능해서 약품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브라질 농업을 돕는 프로그램 회사들이 발달해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브라질의 농업은 기업 규모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농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발달해 있는데요. 네네. 브라질에서는 땅만 가지고 있으면 프로그램 회사들로부터 파종로부터 관리, 수확, 판매까지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려면 다양한 농기계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 중에 100만 불이 넘는 기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농작물 수확기의 경우 수확기에만 사용하고 1년 내내 세워두기보다는 필수 기계들만 구매하고 프로그램 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지주가 직접적으로 기계를 소유하지 않고도 프로그램 회사를 통하면 효율적으로 농장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 세대들 젊은이들이 많이 농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브라질 농업에서 위험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브라질 농업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환경 문제가 대표적이고요. 이외의 리스크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입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브라질 대두의 주요 소비국으로 대두 수출의 70%가 중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경제 둔화와 수요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브라질 농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러시아나 동유럽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생산량이 높아지는 다른 국가들의 경쟁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제 경쟁은 브라질 농업의 수출 시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브라질 농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분 내에서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점 역시 리스크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농장주들은 엄청난 수익성을 내지만 실제 노동을 하는 농민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경제적 불균형은 지역사회의 불만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브라질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잘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점점 발달하고 있는 브라질 농업 관련 소식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유재만 통신원이었습니다.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 전해드리는 시간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질랜드의 원주민이죠. 이 마오리족이 최근에 대규모로 시위를 했다고요? 예, 몇몇 언론에서 아마 국내에서도 소식이 전해졌을 것 같은데 네.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의 의사당 앞에 지난 19일에
수만 명이 모여서 주최 측 추산으로는 뭐 한 7만 명, 경찰은 4만 명 이렇게. 그 뉴질랜드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대규모 그렇죠. 시위였어요. 네. 그러니까 아흐레 동안 이 마오리 시민들이 뉴질랜드 북섬 이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 평화 행진. 이런 마오리들이 이 행진을 히코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히코이를 한 다음에 이날 이제 의사당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했고, 이 발단은 뉴질랜드의 건국 조약이라고 불리는 조약이 있어요. 와이탕이 조약이라는 이 조약을 우파 정당들이 이제 무력화한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위를 했다고 해요. 이 조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마오리 말로는 트리티 오 와이탕기라고 하는데 트리티는 그냥 그 영어 조약에서 나온 말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냥 줄여서 테트리티, 그래서 조약. 그러니까 특별히 뭐 말 안 붙이고 조약 그러면 이 조약을 의미한다 할 정도로 네네. 이제 그렇게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약인데 체결된 게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1840년이에요. 거의 한 200년 돼가죠. 그러네요. 이때 이제 영국하고 마오리 부족 지도자들이 이제 합의를 해서 체결한 조약입니다. 네. 그때 마오리의 땅과 숲과 소유물 이건 다 마오리 거인 걸 인정한다. 그 대신에 이제 그리고 또 마오리족한테도 영국 신민으로서의 모든 이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인정해준다. 네. 그 대신에 주권, 통치권은 영국 왕실이 갖는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총독이 다스리되 다른 땅과 숲과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마오리 것으로 인정해주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영국의 식민지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영국 왕실과 마오리의 부족장들이 일종의 파트너로서 서로 이렇게 협상하는 이런 성격을 갖게 됐다는 게 이제 마오리들 입장에선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조약이 영어로도 되어 있고 마오리 말로도 되어 있고 그것도 약간 구문이 저도 비교를 해본 걸 봤는데 네.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서로 달라갖고 그렇죠. 뭐 5년 만에 또 전쟁이 일어나서 한 30년 가까이 이제 뉴질랜드 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싸움으로 결국은 갔는데 이 영국이 이제 원주민들 뭐 당연히 영국이 무기가 강하니까 이겼고 땅 몰수하고 또 강압적으로 매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약을 지키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왜 중남미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유럽에서 갑자기 새로운 전염병 몰려오니까 네. 마오리족 큰 타격받고 뭐 다른 식민지들에서 벌어졌던 일이 이제 이 뉴질랜드에서도 일어났던 거죠. 네. 그 이후에 마오리족들이 뭐 저항을 하거나 이러지 이제 마오리 않았나요? 인구가 네. 80만 명이 넘다가 20세기 초반에는 한때 네. 5만 명으로까지 줄어들었대요.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던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 숫자는 이제 나중에는 마오리족이 이제 질병에 면역력이 생기고 하면서 좀 늘어나기는 했는데 계속 늘어났는데 네. 이제 자기네 언어랑 문화가 이대로 가다가는 사라지겠다. 그러면서 마오리족이 어떤 자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 운동 같은 거를 해요. 네. 그때 뭐 아피라나 응아타라는 어떤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905년부터 한 40년 정도를 이 사람이 그 뉴질랜드 그때는 이제 자치령이었는데 하원 의원을 하면서 뭐 마오리를 위한 토지 정책도 하고 지금도 뉴질랜드 달러 50달러 지폐에 이 사람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네. 그 1947년에 뉴질랜드가 영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했는데 네. 뭐 그 후로도 이제 그 마오리족의 부흥 운동이 계속됐고 이런 게 나중에는 마오리 르네상스라는 걸로 또 이어졌다고 해요. 마오리 르네상스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을까요? 1960년대 특히 그때는 세계적으로 저항의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예. 네, 60년대. 이때 뉴질랜드에서도 그 미국의 민권운동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네. 이런 것과 함께 광범위한 마오리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 자기네들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이 네. 와이탕의 조약이었던 거예요. 이 영국 시절부터 이거는 약속이 된 거다. 백인들과 마오리가 1대1로 이거는 협상하고 같은 그 정도의 파워를 갖는 거다. 네. 이렇게 되면서 와이탕의 조약이 어떤 헌법적인 근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영국 계열이어서 불문법이 강한 나라인데 와이탕의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위상을 갖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와이탕의 날이라는 게 있어요. 뭐 2월 6일인가 그렇던데. 네. 그래서 그거를 원주민들이 원래 기념하던 거를 정부도 이제 73년인가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네. 또 아예 1975년에 의회가 와이탕이 조약법이라는 것을 이제
법안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조약을 바탕으로 해서 위반된 거 있으면은 조사하고 그다음에 뭐 피해를 입은 그 원주민들 배상을 하도록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법에 따라서 와이탕의 재판소라는 게 아예 만들어져서 정부가 마오리 집단 여러 마오리 집단들한테 배상해 준 게 한 총 1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조약이 그냥 200년 전에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고. 예, 뉴질랜드의 어떤 불문 헌법의 그러니까 기초가 된 거죠. 그렇군요. 마오리 르네상스를 통해서 정치적인 권리를 이렇게 되찾게 됐고 언어나 문화에도 뭐 당연히 영향을 그래서 미쳤겠죠. 르네상스라는 이름이 붙은 그렇죠. 겁니다. 네. 예, 이제 문화의 부흥 문화적으로. 같은 거. 네. 이제 1970년대가 되니까 이때는 교육받은 젊은 마오리 계층이 생겼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문화 정체성 찾기 예. 그런 게 좀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오클랜드대에 다니던 그 마오리 학생들 젊은 전사들 나 타마토아 이런 그룹을 만들었대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계를 파케하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뉴질랜드는 특별한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국 대사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영어를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그 뉴질랜드의 그 외교관들도 나와서 한국어로 당연히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마오리어로는 이렇다. 그래서 마오리 문화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제 부각시켜주는. 네. 근데 그 지금도 뉴질랜드 언론 같은 데서는 백인, 유럽계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영어 언론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냥 파케하, 마오리 이런 식으로 써요. 네. 몇 년 전에는 뉴질랜드 북섬 남섬도 뭐 마오리어로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표기를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됐고. 그래서 이때 70년대 그 젊은 마오리족들은 마오리가 문화를 잃고서 가짜 파케하가 되어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또 마오리들의 어려운 삶에 대해서 이제 삶을 개선해야 된다. 이러면서 시위를 했었고 네. 그때도 사실 70년대에도 어떤 행진, 그 히코이라는 행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했던 히코이가 그러니까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다 이 과거 역사에서 예. 비롯된 것들인데 예. 뭐 공식 언어라든지 지명 표기도 영어 마오리어 예. 이렇게 딱 병용하는 거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미 1979년에 뉴질랜드의 당시에 그 양대 정당이 우리나라는 인종적으로 다양한 나라다 이렇게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마오리는 자기의 문화를 지키면서 또 자기들이 선택한 길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받아들인 거고 네. 이거를 이중 문화적 접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80년대 노동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았고 또 그때 이제 마오리족 사이에서 마오리 언어를 테레오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런 테레오가 사라지지 않게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뭐 그래서 마오리 공동체들이 돈을 모아서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후속 세대들한테 자기네 언어를 가르치고 그런 노력이 있고 그들의 어떤 치열한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정부가 87년에 마오리 언어법을 제정을 해서 마오리어도 공용어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백인들의 시해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오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왔기 때문에 정부도 받아들이고 이제 정부 산하의 뭐 마오리 언어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네. 이제 그 테레오라는 언어를 옛날에 있었던 언어, 토착민들의 사라진 언어가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일상의 언어로 이제 부활을 시켰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이제 원주민 얘기 들어보면 예. 뭐 사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전혀 다른 정말 특히 이제 치열한 노력이 호주하고 필요했던. 많이 비교가 되는데 네. 호주 같은 경우도 에버리지니라고 부르는 집단도 있었고 뭐 네. 소규모의 원주민 토착민 집단들이 뭐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호주는 워낙 크잖아요. 이제 거기에 곳곳에 좀 흩어져 살고 있었고 하나의 거대한 몇 개의 거대한 국가로 이제 뭉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백인들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원주민 공동체들이 호주에서는 다 각계격파를 당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호주의 식민통치 당국은 뉴질랜드는 식민지가 아니라 이렇게 양쪽이 협상해서 조약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호주의 식민통치 당국은 뭐 조직적으로 거의 인간 사냥 이런 그림들이 남아 있어요. 원주민들 학살하고 살아있는 원주민들도 살아남은 원주민들도 자녀를 부모한테서 강제로 떼내서 백인 가정에 입양시키고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배상 문제가 계속 제기될 정도예요. 반면에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네. 원래 백인들이 오기 전부터 좀 강력한 부족 사회, 부족 국가 같은 것들을 이제 건설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었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영국과 그 협상하고
또 전쟁도 했고 독립 이후에도 이런 저항, 부흥 운동 이렇게 계속했고. 네. 그래서 호주는 그 백인 우선주의 이걸로 옛날 백호주의라고도 맞아요. 했었는데 네. 예, 네. 악명이 높았는데 뉴질랜드는 반대로 굉장히 포용적인 사회로 그렇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달라지게 된 이유가 뉴질랜드의 그 마오리라는 굉장히 덩치가 큰 소수 집단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그 사회를 어떤 다문화적인 사회로 가게 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뉴질랜드 하면 예. 마오리 이렇게 예, 그렇게 되죠. 생각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마오리족이? 2023년 기준으로 한 100만 명 정도가 뉴질랜드에 살고 오, 있습니다. 근데 네. 뉴질랜드 전체 인구가 540만 명 이 정도인 것 같은데 네. 이 중에 70% 가까이가 유럽계고 마오리가 뭐 18%, 아시아계 17%, 근데 다 더하면 100%가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인구조사에서 주민들이 혼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복수의 정체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나의 여러 민족이 섞였지만 나는 그래도 마오리 정체성을 갖는다라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네. 점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역대 정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예전에 미국에서 뭐 흑인들이나 아시아계 네. 위해서 했던 거, 이 차별 철폐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마오리 여러 분야의 마오리를 위한 할당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마오리와 이제 마오리가 아닌 한마디로 그 파케아 유럽계 네. 사이의 이 격차를 좀 해소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의회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 구성된 의회인데 작년 총선에서 네. 마오리 의원 숫자가 전체 의석의 27%예요. 33명? 사실 인구 비례에서는 17%인데 네네, 그거보다도 더 오히려 많네요. 예, 많은 거죠. 많이 이제 뭐 진출했네요. 할당에다가 또 이제 선거에 선출되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너무 완전히 마오리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이 여겨지실 수 있는데 뭐 열악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고 한마디로 훨씬 더 가난하고 네. 그다음에 그 미국의 흑인들처럼 예를 들면은 아주 작은 범죄여도 마오리들은 가석방 안 해준다든가 일단 구속시킨다든가 네. 여러 가지 이제 형사적인 차별이 많기 때문에 인구의 17%인데 교도소 수감자의 53%가 마오리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미국의 흑인들이 겪고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빈곤 때문에 범죄율이 조금 높은 것도 맞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그 삶의 질을 바로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기대 수명인데 그렇죠. 마오리가 아닌 사람들보다 마오리족이 남녀 모두 7살씩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열악하게 살고 있는 거는 또 그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번 이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런 지금 역사적인 배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배경에서 일어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런 배경이 다 깔려 있고 네. 또 그 마오리에 대해서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네. 이렇게 좀 배려를 많이 해주고 서로 간에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인정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또 마오리가 아닌 사람들 쪽에서는 네. 그 늘 과거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뭐 지금 지금까지도 현재. 뭐 그거 마오리한테 네. 끌려다녀야 되느냐, 세금으로 그걸 언제까지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2004년에 정부가 해저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네. 거기 지역에 살고 있었던 마오리 집단들이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마오리 공동체에다가 뭐 지원액을 늘려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때 이미 20년 전인데 그때부터 그거는 그럼 특정 인종 집단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이제 고등교육 분야에 한마디로 대학 가는 마오리들 많이 늘고 그다음에 관리직이나 전문직 이전에는 파케아들이 독점해왔던 거기에 마오리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이제 마오리가 아닌 사람들이 반발도 그렇죠. 우리가 네.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네, 보는 거 네, 비슷한 네. 현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제 우파 정당의 뉴질랜드 행동당이라는 데에서 와이탕의 조약은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인데 네.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이 있고 민족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런 마오리에만, 시대에는 네. 맞지 않는다. 마오리를 위한 여러 가지 할당제들, 평등권 원칙을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뉴질랜드는 다인종 사회인데 한 집단만 배려해 주는 것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역차별이다. 역차별. 네. 그래서 이 와이탕의 조약을 재해석해야 된다라는 법안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시위는 직접적으로 그 법안에 반대해서 나온 건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약을 무력화시키려는 거 아니냐라고 마오리들은 항의하는 거고 네. 그래서 지난 14일에 마오리 의원이 국회에서 자기네 전통 춤인 하카를 오랜 시간 추면서 그러니까 일종의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인종차별 반이민 정서 최근에 세계적으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다 보면 네. 좀 우경화되는 경향. 그래서 낯선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낯설지 않은 그러니까요. 스토리잖아요. 네네네. 네. 뉴질랜드도 좀 비슷한 문제들이 네, 나타나고 그런 것 있는 같아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이제 네. 복지가 잘 된 나라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네, 2019년 3월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네. 그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곳에서 아. 그 유명한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 모스크에 이제 주로 이제 중동 쪽은 아니고 남아시아 쪽에서 간 무슬림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 구구파가 총기 난사해서 그때 51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네. 당연히 희생자는 주로 무슬림들이었고 이제 그 사건이 딴 데도 아닌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요. 이제 충격적이었는데 네. 이제 아시아 무슬림 이민자들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적대감 갖고 있던 것이 이런 극단적인 테러로 표출된 거였죠. 그러니까 점점 왠지 우리가 좀 뺏기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기득권층의 반발심이 우경화를 부르고 그렇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질랜드에서 그 역사적으로 피해를 입어 마오리족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른바 공정성 같은 거 그런 거를 외치는 상황까지 온 건데 네. 이게 잘 알려지진 않은데 한국계가 네.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한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가 뉴질랜드래요. 아 그래요? 많지는 않은데 4만 명도 안 되는 교민이 살고 있는데 네. 근데 뉴질랜드 인구가 적다 보니까 1%에 좀 못 미치는 숫자인 거예요. 제가 그걸 아. 뉴질랜드 정부 쪽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들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민자 시대가 이렇게 불러온 여러 가지 풍경들, 정치, 네. 사회, 경제적으로 바뀌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토착민은 어떤 지위를 가져야만 하고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인 과거에 대해서 이 배상과 책임의 한계가 어느 지점에 있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지금 이 뉴질랜드 마오리들의 시위가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와 진짜 그 문화적인 어떤 정체성을 예. 지킨다는 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너무나 대단히 대단한 중요한데 또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너무나 어렵죠 예. 사실은. 그러기 쉽지 않은 일을 네. 해냈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건데 자꾸 이렇게 편을 좀 나누는 것 같아서 전 네. 세계적으로도 좀 아쉬움도 안타까움도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구정은의 수상한 GPS 뉴질랜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